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더 진행을 하면은 암페 오른손 법칙, 이걸 보면 지난번에는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이나 혹은 이제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봤죠. 그러면 암페 오른손 법칙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오른손 있죠.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제 전류의 방향과 그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 전류의 경우 이 그림과 같은 이 도선의 이 도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을 때, 전류가 이와 같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럼 직선 도체니까 이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살표 방향,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직선 도체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오른손을 보면 엄지손가락, 직선 도체를 감싸서 쥐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직선 도체를 감싸서 쥐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으로 두면은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은 이 손가락의 방향 있죠. 감싸진 손가락의 방향. 감싸진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이걸 나타내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력선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암페의 오른손 법칙이고, 앞장에서는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했었죠. 암페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솔레노이드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이나 솔레노이드는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러면 이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라서 전류가 흐르는 형태로 이제 코일을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감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있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에서 전류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들을 이제 쥐게 되면, 코일을 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코일을 쥐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 코일 이 내부 부분이죠.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럼 자, 이 솔레노이드, 단순히 솔레노이드의 경우, 그림이, 이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새로 그려보면은, 이런 평면에 이제 평면에 전선이 이렇게 감아져 있다. 전선이 감아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얘를 감싸는 방향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질까 모르겠다. 그림도 못 그리는데.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감싸질 거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아이, 손이 좀 기형처럼 보이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싸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형성되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H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는 이런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에서 보면은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 직선 도체나, 그쵸? 이렇게 직선 도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코일, 아이고, 이런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전류가 이제 전선이라는 게 반드시 직선일 수는 없잖아요. 곡선도 있고 뭐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꺾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선에, 이런 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흘렸을 때, 그때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세기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자, 얘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걸 계산하는데 이용하는 게 뭐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 법칙. 그래서 자, 이 전선에서 요 부위에서 자, 이 전선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 전선을 미세하게 쪼개요. 그러면은 얘를 직선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세하게 쪼개면, 이 쪼개는 간격을 계속 줄이면은 이게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직선에 의해서 요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L1 델타 L1에 의한 자기장 B 델타 L1,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조각, 여기는 델타 L2에서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B 델타 H를 합시다. 우리 여기서는 H를 하니까 H를 하면 B 델타 L2, 이렇게 이 전선에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여기에 전선에서 이 전선에, 이런 형태의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 H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든 게 이 뭐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델타 L에서 여기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델타 H는 4파이 R 스퀘어, 이 거리 제곱분의 I 곱하기 델타 L 사인 세타, 얘하고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각도하고 이 전선에서 이 피사체 아니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인트까지 거리의 요 각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세타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전선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I 델타 L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선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인테그랄 뭐죠? 델타 H DL에서 이러면은 전체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내서 이걸 다 더한 거, 조각조각 낸 거를 다 더한 거, 이게 결국은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인데, 이 비오사바르 법칙은 보통 이제 전류와 자기장을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본식은 이것들이 다 얘네들이 다 벡터예요. 벡터. 아이고, 원본식에서는 얘네들이 다 벡터예요. I, DL, 얘도 벡터, 얘도 벡터. 그러니까 벡터 적분을 하는 거예요. 원본식에는. 그래서 반경 R 미터, 권선수 N 회인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 코일 중심에 생기는 자기의 세기는 앞장에서 봤죠. 앞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원형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자, 권선수 여러 번 감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선이 여러 번 감겨 있다는 얘기고, 이때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이 내부점에서 보면 이 외부에 흐르는 전류는 NI가 되겠죠. 권선수가 여러 개니까 이 내부에서 봤을 때, 그럼 자, 이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 그쵸? 이 자기장의 세기는 H는 ER분의 NI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ER분의 NI. 그게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거기까진 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해요. 자, 그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 때 간단하게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이제 코일 내부에, 원형 코일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ER분의 NI다. 이 정도 학생들이 시험 치러 갈 때쯤 잠깐 이제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개는 전류 I와 코일의 권선수 N과의 곱에 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도 보듯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몇 번 감았느냐, 그 권선수 전선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정해져요. 그러니까 얘에 비례해서, 그래서 자개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즉 얘가 바로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기자력이라고 불려요. 기자력. 다음에 이 기자력은 이제 암페어, 전류하고 이제 가문 횟수 턴 해서 기자력은 단위가 암페어 턴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이제 자화되는 현상이 있죠. 철이 자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자화되는 현상 중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철의 자화 현상을 보면은 자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속 밀도하고 자기장의 세기의 곡선인데, 이게 그 자속 밀도는 뭐냐면 이제 어떤 물질 내에 자속 밀도를 나타내고, 여기서 나타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 물질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나타내요. 자개 내에, 즉 H 내에 물체를 놓았을 때 형성되는 자속 밀도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자개 내에 물체를 놓았을 때 그 물질 내에 형성되는 자속 밀도를 묘사하는 그림이고, 자, 얘는 이 그림이 들어있을 텐데,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자속 밀도가 이제 뭐냐면 포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 간단하게 그리면은, 색깔 고르기가 애매하네. 이쪽에 H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어떤 물질을 넣어놨어요. 물질을 넣어놨어. 자성체를 놓으면은 얘가 뭐죠? 얘가 자화가 되겠죠? 자화가 되겠죠? 그럼 자화되면서 이 내부에 자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고, 그치? 이 내부에 이제 자속 밀도, B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자, 이 자기장의 세기를 막 높여. 자기장의 세기를 막 높여. 그럼 이 B가 계속 올라갈까요? B가 계속 올라갈까요? 물론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되듯이 포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해요. 포화 현상.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증가시켜도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속 밀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여. 포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율 곡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쪽 방향이 H고 이쪽 방향이 B면은 학생들 그래프 볼 줄 알죠, 이제? 자, 자속이 증가함에 따라, 자개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 밀도가 어느 만큼 증가하느냐. 그쵸? 예를 들어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만큼 증가한다. 그쵸? 이 B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자, 예전에 봤을 때 비투자율이라고 이제 쿨록력 얘기할 때 우리가 봤었죠. 그때처럼, 자, 투자율이 이제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 투자율이 그때 얘기했던 그 투자율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H분의 B예요. 그 식 기억나나요? 이거 B는 뮤 H, 그쵸? 얘가 얘죠?
자, 그리고 그 철의 자화 현상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이제 자기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데 연한 색깔로 하자.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 그래프 봐서 이제 대략 짐작이 되겠죠. 어떤 물질을 이렇게 이 물질을 뒀어요. 이 물질. 자, 일단 H를 증가시켜요. H를 계속 증가시키면은 이 내부에 자석 밀도 B는 H의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근데 형성이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H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이걸 계속 증가시킨다고 얘가 계속 증가하지 않아요. 이 B가 계속 증가하지 않아서 이러한 곡선을 그려요. 이러한 곡선을 이렇게 포화 현상을 일으켜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자, 자기장을 계속 증가하다가 이번에 자기장을 이렇게 낮춰요. 이렇게 증가시켰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증가시켰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낮춰요. 낮추면은 우리가 올라갔던 이 컵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낮추면 재밌게 이렇게 해서 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 이 자기장 얘를 0으로 만들었어. 얘를 0으로 만들었어. 0으로 만들면은 자, 이 물질 내의 자석 밀도가 0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남아요. 이만큼 남어. 얘를 뭐냐면 잔류자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쭉 줄이는데 이번에 요 점에서 스톱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쭉 끌고 가. 그럼 얘가 자석 밀도가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포화가 돼요. 반대 방향에서 포화가 돼. 그러면 자, 자석 밀도가 0이 되는 지점. 자석 밀도가 이 물질 내에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했잖아요. 그래서 자석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보자력이라는 용어로 이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한번 자기장 안에 놓여있던 애가 이 물질 내에 자석 밀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해줘야, 일정량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쭉 증가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포화되고 다시 또 플러스로 다시 또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루프라고 해놨네요.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이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떤 자성체를 자기장 안에 뒀을 때 이 자성체의 내부의 자석 밀도와 이 자기장의 세기와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따라서 그림을 보면 물질마다 이 루프가 달라. 얘는 연철이고 얘는 강철이고 그러니까 자성체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달리 표현이 돼요. 달리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물질마다 자화되는 특성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예를 들어 얘는 강철은 일찍 포화되지만 연철의 경우는 포화되는 곡선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죠. 자석 밀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연철의 경우는 강철에 비해서. 결국 연철과 강철 보면 투자율은 연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